아까 이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황장 소장이 별로 지금 이제 도움이 안 되는 황교안 투 정도로 지적을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하루 전에 제가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한다고 할 때 이른바 자강론자들 여러 명이 있었죠. 그중에 한 명인 조혜진 의원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도 자강론자고 반대했던 사람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성과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얘기하던데요. 황 소장은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 다른 분 김종인 2달 지금 지났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명도 거의 좀 이제 공모해서 마무리해가는 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활동에 대해서. 김종인 체제의 통합당의 변화 좀 이뤘느냐, 뭐 그저 그거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예, 지금 뭐 이렇게 당 지지율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미통당으로 당명 개정의 최고의 지지율을 지금 했고 민주당과도 오차 범위 내에서 반사 이익만 아니다. 예, 그 단순한 반사 이익만 아니죠. 이렇게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악재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을 자기들이 그동안 전혀 받지를 못했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 있지만 어쨌든 당이 나갈 메시지를 분명히 저는 했다. 이 미통당이 그걸 실제적으로 그런 혁신을 이루냐 모르냐는 둘째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정말 우리가 따뜻한 보수 뭐 이전에 이 이해창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늘 이야기했잖아요. 따뜻한 보수 어쩌고 그때도 보수의 혁신이 필요했던 거고 이 수구 꼴통에서 벗어나야만이 정말 이 역사에서 국정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왔지만 계속 그걸 실패해 온 거죠. 예를 들면은 한때 그 MB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도 정말 우리 경제를 갖다 살릴 수 있는 어떤 리더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정은 뭐 엉망으로 공공성은 다 무너지고 그 박근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또 비선 조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렸던 거죠 이게. 예, 그랬는데 이 뭔가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난 총선 때. 그래서 바닥을 잘 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미통당 내에서도. 근데 그 속에서 저는 김종인 누군가 필요했던 거죠. 예. 저도 조혜진 의원을 그 당시에 반대할 때 인터뷰를 했더랬는데 그 자기들이 뭐 나머지는 금지산자냐 국회의원들은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답이 있느냐? 그 사람들로 해서 당이 혁신 나갈 그런 답이 그 자신 있느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당이론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는 반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중앙위원회 열리고 뭐 이러면서 의총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이 뭔가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 자기 지역에서 좀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에 쉽지 않는 거거든요. 새로운 동력을 끌어냈다라고 보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어떤 뭐 모습으로 기결될지 지금 정강 정책도 바꾸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결국 그거는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미통당 내부의 인적 구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걸 이제 대변하는 사람들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전히 실험 중이라고 봅니다. 네. 황 소장 아까 상당히 그 시원치 않게 평가를 하신 것 지금 그 지표상 해석은 조금 저는 달리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 미통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많이 좁혀지는 그런 데가 있지만은 갤럽이나 저희들 한길 조사를 보면은 약간의 좁혀짐은 있어도 그렇게 많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양당 간의 지지율이 지금 좁혀졌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선뜻 나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통당이 민주당 현 집권 여당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적 실책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비해서 미통당이 설사 그것이 반사이익이라고 해서 챙긴다고 볼 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를 챙겨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김종인 체제를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저는
현재 미통당 내에는 혁신의 에너지라든가 시스템이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 되고 그나마 미통당에 가서 변화를 모셔갈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김종인이기 때문에 갔다고 보는 건데 실제 지금 그 효과가 김종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김종인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그 복지나 뭐 이런 그 재난지원금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멘트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미통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심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는 거죠.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지금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기보다도 지금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보수권 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여당, 야당 둘 다 이후의 전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그러면 정치만 상대적인 경쟁은 여당 우위인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뭐 그 여당이 우위냐 아니냐가 어차피 보자면 불간의 경쟁. 현재까지는 아직도 저는 여당이 우위라고 봅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게 야당이 이 30대들한테 아예 그냥 기본적인 이 교감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말씀이신데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물론 리얼미터 갤럽이 이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리얼미터가 전에부터 보면 항상 이게 야당의 ARS다 보니까 그 지지자의 응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높은 측면도 있고 한데 제가 아까 그런 말 드린 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지역 위원장들이 자기 지지층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좀 바뀌는데 그 명분을 좀 이렇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제공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 거지. 그 골수 당원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니 자기들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주변에도 그런 분위기 쇄신에는 분명히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양반도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이 뭐 그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미통당이 바뀌고 혁신된다.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사람 본질이 선생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학교가 확 바뀌고 이런 데 있겠어요? 아니 바뀌려고 하는데 선생님만 들어와 버릴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김종인이 지금 노리는 거는 개헌하러 왔다고 봅니다. 저 사람은 개인적인 목적이 개헌을 하기 위한 거고요. 미통당의 지금 방향 상실에서 그냥 별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 사실은 대선 갈 생각이 없이 개헌을 하려고 했다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자기가 제안했잖아요. 총선 이기면 개헌하겠다고. 황교안을 너무 탐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황교안 탐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황교안이나 김종인이나 또 저기 여시제에 있는 홍석현이하고 다 교감을 나누는 그야말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이 사회의 그 핵심 세력이 파견해서 저 우주공산의 집을 접수했다고 봐요. 대리인이라고 봅니다. 홍석현 씨 대리인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미통당이 지금 뭐 별 수가 없으니까 앉혀놓고 또 지금 현재 당장 미통당을 접수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합의하에 앉아있는데 김종인이 4월까지 자기 임기를 고집한 거는 4월 전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대선 1년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된다. 그럼 2022년 5월이니까 그럼 김종인이 다 계산해서 자기 임기를 정했다고 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 상황에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 가속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노무현 정권 말기에 보면 그냥 노무현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지. 야당이 뭐 지금 쓰레기고 어떠고 뭐 이런 거는 별 관계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빗자루라도 된다니까요. 빗자루 된다고. 지금 트럼프 실어가지고 바이든이 저 형편없는 사람인데 지지율이 몰리는 거 보세요. 근데 난 이게 바람직하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 미통당도 사라져야 될 정치 세력이라고 봅니다. 저런 세력이 남아있는 것도 문제고요. 저는 민주당도 좀 사라져야 되고 미통당도 사라져야 되고. 손은 누가 키우죠? 손은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서 키워야 된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 둘의 대결로 또 가면 대한민국이 지금 끝까지 이렇게 이 지금 실패를 거듭한 부분으로 갈 거다. 5년이 좀 길다. 길기는 우리가 책임정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지금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식이다. 미국의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미국 같은 거 하원이 2년이잖아요. 2년. 2년하고 책임 정치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평가받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국회는 4년.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인데 국회의원 길어도 3년 정도만 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제가 좋아하는 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민중의 무엇이 언제나 옳다는 말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지금 민심이 척도의 뭐 지지율 뭐 변화 이야기했지만, 진짜 국민들 이 시선은 생각은 무섭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렇게 이 권력이 뭐, 어마어마한 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쉽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김종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뭐 또 개헌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이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향적 대통령 권력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바람직한 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내각 책임제를 저는 원하는 사람이고, 그러고 그게 안 된다면 하다못해 이전 집정부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냉정히 판단했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헌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고, 일단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역대 이 선거 때마다 이 상당히 이 고원투수로 상당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영입되는 것은 그만한 이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김종인 씨가 하는 거 보고 좀 상당히 지금 실망했던 부분이, 제일 첫 번째는 이 지금 그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서 이 뭡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원장 우리는 무조건 갖고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진짜 뭐 별 한 표 전술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을 갖고 간다고 해서 과연 가면 이 지금 국정의 그러니까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거든요. 그 왜 지금 저기서는 그 지금 법률권은 충분히 하면 패스트트랙 만들 수 있는 이 지금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거 버티봐야 90일짜리 거부권 그거 뭐 그게 왜 집착을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그렇게 막 목이 매겨서 나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태업하고 이러고 막 잠적하면 그때 결국 풀어야 될 사람 김종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난 김종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봤고, 그래서 속리산 가서 그만하면 됐다 따돌리면서 와가지고 우리 실용정치 하자. 그러니까 그 7개라도 갖고 오자. 갖고 와서 특히 예결위 갖고 오자. 예결위 갖고 와서 제대로 된 예산 심의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봤는데 그거 못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그 결국 당내 강성파들이 논리에 그냥 떠밀려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얻었죠? 싹 다 뺏겼죠. 싹 다 뺏기고 결국은 3차 추경, 사실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 이 3차 추경을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야당이 야당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다 준다고 하면 아까 미국 원칙이 얘기했지만 좋다 그러면 우리 다 줄게 다 주는데 4년 뒤에도 그럼 이 원칙 그대로 하자. 당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가면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가야 돼. 이런 원칙을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역제안을 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원내 지도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과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실용정치, 실사구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진짜 완전 허당이지 않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전대를 앞두고 어제 박주민이 그 출마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주민한테 약간 떼하게 하던데, 저는 지금 이재명이 돌아왔죠. 박주민 지금 치고 올라오죠.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는 대권 주자들 안에 상당한 얘기거리들이 되면서 상당히 율동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지금 포스트 김종인 내년 4월 이후 뜨가고 나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있죠.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이 3등으로 올라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지금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4월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래통합당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점 동의합니다. 예. 근데 나는 그 이번에 그 법사 그 위원장 끝까지 고집한 거 안 하면 전부 다 안 하겠다는 것이
이 벼랑권 전술이라고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건이 뭐 거의 190석 이상 되는 부분에서 이 어떤 기본적인 국회법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로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상임마다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전부 3분의 2 이상이 그렇죠. 보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이 이 전략상, 당략상, 이 당리당략상 내가 볼 때는 협치를 갖다가 거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꾸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협치를 거부했대.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온갖 그런 이야기가 이었잖아요. 법 사이를 두 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조용히 제안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 놓지만 어쨌든 가장 강경했던 게 조용히 아니라 그게 원내 대표단이 끌려간 게 아니라 김종인이가 가장 강경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원내 대표단 뭔가 협상으로서 이렇게 명분을 만들라 했고 이랬는데 그게 전부 다 바꾸됐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나는 이 정부와 이 여당은 협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래 해야만 이게 독선과 아짐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쉽게 연결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원장 몇 개 앉는 것보다도 저는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뜻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도 김종인 위원장이 파놓은 함정에 그러면 여건이 빠진 거네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나는 정책 함정을 팠다. 생존책이지. 아. 이 소수 야당으로서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그 명분을 끌고 나가기 위한 그거였다 이렇게 봐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인 민주당 쪽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 해석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정치라는 거는 상호간에 이미 이 지금 상호간의 상호 인정 문제는 1년 전에 선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던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저기 민주화 이후에 수십 년간 그 관념을 했던 게 이 소위 선거 룰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상당한 기간 동안에 법사위는 야당이 가졌다는 거. 그러면 국회 운영 상원 내에서의 상호 견제 차원.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소위 민생 법안의 발목 잡힘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선거법을 올리고 이 공수처법을 올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상황에서 야당한테 협치를 하라 뭘 하라 어차피 야당이 다 할 건데 이제 그 상황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지나치게 내가 볼 때는 이 법사위원장의 국한에서 민주당 시각에서 보는 해석인 것 같고요. 김웅 대표 그런 취지 아니었죠? 아니죠. 제가 지금 보건대는요.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미통당으로서는 아주 오로한 나싱 게임을 했다 가장 그런 얘기. 강력한 아, 이 전략을 펼쳤다. 예, 네. 지금 어찌됐든 내가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두고 선거를 또 이제는 일방에서 한쪽에서 만들어버리고 검찰이 뭐가는 이 상권 분립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권 분립의 큰 틀도 지금 흔들려버리고 이제는 경기 룰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나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역사가 참 묘하다. 옛날 숙정 때 이제 벌어졌던 그 황국 정치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수백 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예. 예. 이 얘기는 이거 좋게 표현하면 책임 정치고 나쁘게 표현하면 황국 정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오늘 우리 4시까지 하는 겁니다. 소위를 두 개로 그 해가지고 그 소위 위원장을 갖다가 그 반은 전부 다 미통당이 갖게끔 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 합의제로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자기들은 명분상으로는 밀리고 저쪽이 협치를 파기하고 한 것처럼 되고 실리적으로는 또 상당히 좀 얻은 이런 모양이 됐다고. 예, 법안 심사 소위가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견해차가 있으니까요. 예, 황 수장까지 얘기하고 또 주제 넘어갑시다. 이번에 일부러 상임위원장을 안 맡아서 미통당 내부의 친박계 중진들까지 다 죽여버려서 그야말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아니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기성전 이야기가. 계열이네. 네. 그래서 김종인은 기성전 개헌밖에 없어. 김종인에게 개헌을 빼놓고 나머지 정치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 나이에 뭘 하고 뭐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뭐 자원 봉사해 줄 일 있어요? 자기도 속셈 있지요. 자기 계산은 문재인이 12월 말만 되면 지지율이 추락해서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개헌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그때 거국내각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미통당도 장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국 개헌은 미통당 입장 정리되어 있으니까 문만 입장 정리하면 개헌된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개헌하자고 지금 벌써 옷 다 벗고 들어누워 있어요. 빨가벗고. 문이 침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돼요. 뭐 네. 회비할 것도 없어요. 한국당의 한국당은 문제의식을. 반대하시네. 나는 개헌 반대하죠. 지금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음모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는 쪽이에요. 업무술이 아니라 과학적인 겁니다. 아니 그 개헌이 되면 결국은 그거는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건데. 국민투표 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야 전라도 경상도가 다 개헌하자고 달라붙으면 정당들이 국민들이 그거 반대해봤자 개헌될 가능성이 매우 개헌의 높죠.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 국민적으로 볼 그래도 건 아니잖아. 민심이 결국은 아니, 제대로 나는 선택한다라고.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기득권, 즉 재벌들하고 관계에서 기득권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제 공공이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패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기득권 지향으로. 저도 봐요. 이원 집정제로 가면은 정경유착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공생할 수 있는 최고 좋은 틀이 이원 집정제.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현재는 알게 되잖아요. 설사 최악의 경우 이 저기 뭐야 저기 그 한국 정치가 이루어져도 권력을 영원히 잡을 수가 그래도 없으니 괜찮아요? 차라리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어떤 그 저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015년도에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몇 그분들이 내년에 대선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대선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박근혜 때. 근데 실제로 그게 뭐 15년 말부터 그냥 10월부터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 총으로는 예측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내년에 어떤 상황에서 개헌이 온다면은 네. 저는 이게 완전히 현 정치 세력이 막 완전히 이렇게 빅뱅 속에서 재배치돼지고 그 속에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기득권 세력이 정말 고착화 시키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커진 그 성장한 민심과 국민이 예를 들면 정말로 우리 정치 세력을 참 국민들이 그 바람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쪽 저쪽 얘기하지 마시고 걱정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구성할 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돼야 된다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황 소장은 걱정하시고 두 분 걱정하시고요. 정리하고 나중에 혹시 좀 개헌 관련 문제가 권력구조까지 포함해서 구체화되면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